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저는 노무법인 원의 이정우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침이랑 다르게 그 4시간이 온전히 저희 강의 시간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40분 정도로 하고요. 쉬는 시간은 최대한 20분 정도 드리는 걸로 해서 4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타이틀을요. 집합건물 종사자를 위한 인사노무관리라고 잡았는데요. 이미 소장님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을 다루는 인사 중에서도 특정 그 영역을 법제화시켜놓은 노무관리,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특히나 저는 이제 인사노무관리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인 걸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제가 지금 제 강의 자료에 녹아져 있는 내용들은 한 번쯤은 같이 보고요. 나중에 소장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또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 여기 있는지만 알면 그때 다시 들여다보면 되니까 여기 내에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 목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원 오른쪽 위에 있는데요. 여기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고요. 주요 양력줄 다 볼 건 아니고 여기 제가 노무법인 원 공인노무사 있는 제일 윗줄에 보면 광인산업이라는 업체를 지금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아파트 소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하시는 소장님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생각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답변을 드렸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대한 강의줄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임의적으로 4카테고리로 구분을 했는데 이 4카테고리는 이 시간으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과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첫 번째인데요. 제가 굳이 노동법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소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소장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저는 노무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이 왜 이렇게 근로자 편향적인 법이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노무사들이 노동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려고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청 근로감독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공문을 보내오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근로감독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인데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근로자를 처음 채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근로계약서 작성이고요. 매달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는 게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특히 2021년 11월부터 줘야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마도 많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저한테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연차 휴가와 주휴수당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징계와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는 사실 근로자가 어떤 비위행위를 했을 때 사업주가 기업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처분이라서요. 원래는 이 성격상 법적으로 제한될 만한 근거가 없는데요. 문제는 경징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감봉이나 정직, 해고 이런 것들은 중징계거든요. 중징계와 관련돼서는 법령에 딱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게 좀 있어서 같이 볼 거고요. 특히나 해고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잖아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켜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고는 특히나 절차적인 것들도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흔히 문제되는 게 이제 수습기간 처음에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잡아놓고 수수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서 그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본채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수습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과연 해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방어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부당히 불이익정을 했을 때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산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산재 신청하는가?
사용자는 뭘 해야 하는가, 요 내용 볼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최근에 1심 법원 판결도 하나 난 게 있고요. 물론 확정 판결은 아직 아닙니다. 그거랑 그리고 처음 사고가 났던 그 현장이 있는데요. 삼표 시멘트라고. 거기에 회장이 기소가 됐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위주로 같이 한번 보면서 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법의 적용과 노동청 근로감독부터 볼 거고요. 넘어갈게요. 네, 처음에 이제 노동법이란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건 최대한 같이 좀 볼 겁니다. 몇 가지 발췌해서 볼 부분 빼고요. 첫 번째 꺽쇠 먼저 볼까요?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사용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 법규범의 총체, 이게 노동법입니다. 법규범의 총체란 얘기는 노동법이란 단일 법전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혹은 4대 보험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꺽쇠 보시면 이러한 노동법은 근대사회 시민법과는 기본 원리를 달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동법이 근대사회 시민법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 시민법은 절대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건데 정확히 반대죠. 노동법은 소유권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제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게 그 예시라고 적어놨는데요. 근로자가 노조법에 따라서 파업을 하면요. 사용자는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죠.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 정당한 파업을 했을 때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게 노조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그 예시는 노동성권의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민법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계약관계 당사자가 어떤 내용이든 합의만 하면 그 내용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 내용을 효력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로계약은 그거하고 반대죠. 공정한 계약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와 합치해서 우리가 그 근로권을 보장한다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의 정신으로 법률로 구체화한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의 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건데요. 노동법은 약간 다르죠. 예를 들면 산업재해 보상제도처럼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한테 병원비도 내주고 치료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던 날만큼의 휴업수당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근로자한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않고요. 사업주한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일하다 다친 게 확인만 되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주의. 이런 원리로 노동법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노동법의 내용들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법의 세 번째 꺽쇠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음 넘어가면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은 우리한테 익숙한 법들이긴 한데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퇴직급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법, 기간제법, 그리고 두 번째 체크에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법령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을 오늘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보지는 않겠지만 노조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전면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되고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4.9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1개월 동안 사업장을 가동한 일수를 분모에다 놓고요. 분자에는 그 일수 동안 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는지를 다 체크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자 분모로 나누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4.9명만 돼도 5인이 안 되는 거고요. 5.1명만 돼도 5인이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더 논의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거기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5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무엇이고, 오른쪽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를 잠깐 볼 텐데요. 근로계약 파트 먼저 보시면요. 왼쪽에 파란색은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양예정 금지도 다 적용이 됩니다. 위양예정 금지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지만 종종 소장님들 중에 이런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금 5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 같은 것들이요.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고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양 예정의 금지이고요.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양 예정을.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거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면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는 적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가서 법원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위양예정 금지 같은 거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갈 수 없죠. 노동청 관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민사로 가서 받아야 됩니다.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그걸 받으려면 내가 손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손해가 얼마만큼 이 사람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민사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무단결근 했다거나 지각조태가 잦다거나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심리적 강제 효과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건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해고 관련된 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게요.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고 예고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요.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거는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징계 제한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점의 경영상 해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인데요. 정리해고는 그냥 해고하는 것보다 절차가 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주어서 통보해야 된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서면 통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되지만 서면 통보하는 건 5인 미만 사업장에선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게 마지막 점인데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만약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면 각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다음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첫 번째 점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히 모든 사업장이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점은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 시간에 같이 볼 텐데요. 이거는 근로자 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매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다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걸 보면요. 휴업수당이 있어요. 휴업수당은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고요. 사업주가 자기의 사정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때 임금을 아예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70%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게 휴업수당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흔히 말하는 일주 52시간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원래는 0.5배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보면 휴게, 휴일, 휴가와 관련된 건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먼저 보시면 휴게 시간은 다 부여를 해야 됩니다. 괄호 안에 근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는 9 to 6 근로죠. 그러면 사업장에는 9시간을 있는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시간마다 30분이면 8시간부터는 1시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주는 거예요. 12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휴게시간은 1시간 반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점은 휴일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건데,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 그리고 법정 공휴일 이런 것들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가 법정 공휴일은 정정할게요. 빼고요. 주휴일만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 오른쪽 보시면요. 연차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없고,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월 1회 청구하면 주어야 하는 무급으로 생리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없고요. 기타 내용 보시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내용 중에 4대 보험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상용직 근로자라면요. 두 번째 점은 퇴직금을 발생할 때는 다 지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은 2년이 넘는 순간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를 하거든요, 법에서.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은요. 넘어갈게요. 차별적 처우나 시정신청 이거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온 게 사실은 많이 몇 년 되지 않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뒤에서 자세하게 볼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같이 좀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감독인데요. 근로감독을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먼저 제가 강의들을 구성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카테고리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법령을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법령 내용 앞에 한 페이지 있고 뒤에는 세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들이 다시 찾아보실 때 이게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들, 빨간색 표시나 밑줄 혹은 볼드 처리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로감독과 관련된 걸 규정하고 있는 건 법률은 아니고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라는 데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면 제가 종류만 보고 넘어갈게요. 정기감독은 말 그대로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정기감독이 나오겠다고 사업장에 공문이 날아왔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나오는 근로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별한 서류,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깐깐하게 본다고는 그러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서류만 보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시감독인데 얘가 약간 문제가 돼요. 제가 밑에 나, 다 여기에다 빨간색 처리해놨잖아요. 한번 보면요.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의미는 우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감독관한테 청원을 넣었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장 안에 근로 조건을 아는 제3자가 근로감독관한테 우리 사업장에 지금 법 위반 사실이 만연해 있습니다라는 청원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감독입니다. 이때는 제가 저희 자문사에서도 배석을 요청하셔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유들 때문에 나오는 근로감독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서류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누가 했는지 무슨 이유로 청원을 했는지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배석을 몇 번 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특별하게 시간을 써서 보는 서류라든가 뭐 이런 걸로 유추는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근로감독관들도 그걸 아는 건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혼자 오지 않거든요. 한 3명씩 와요. 3명씩 와서 각자 분담해서 서류들을 보고 나중에 법 위반 사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보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특별 감독인데요. 사실은 뭐 잘 있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거 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이 있다면 특별 감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근로감독을 나오기 전에 감독관들이 공문을 이런 걸 보내옵니다. 이 공문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 목록까지 같이 보내주는데요. 이걸 받으면 일단 그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요 준비하는 서류들을 좀 잘만 준비하고 소명만 제대로 되면 수시 감독이 아닌 다음에야 정기 감독을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같이 볼 겁니다. 2번은 모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거 기본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혹은 다음 시간에서 같이 살펴볼 텐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첫날 써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거 벌금이거든요. 근로감독할 때도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근로계약서가 있고요. 3번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서류. 이거는 왜 요청하냐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종종 그런 소장님들 계세요. 실제로는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로자처럼 그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서 근로를 하는 사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처리를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때는 4대 보험료를 다 공제해서 내야 되고요. 주민세, 소득세까지 다 공제가 돼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 처리만 하면 근로자는 그거 다 안 내도 되고 3.3%만 처리하고 내면 더 공제할 게 없어요. 자기가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크죠. 그러면 여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죠, 이 사람은. 왜냐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이 근로자가 근로관계 그만 종료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꼭 타러 가세요.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적이 없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없죠.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그때 공단에서 이제 근로자처럼 일했는지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 근로자가 맞다. 대부분은 실제 근로자가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누가 지느냐? 온전히 사용자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4대 보험료를 다 징수를 해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으니까요. 근로자한테 법적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걸렸을 때요. 소장님들이 만약에 4대 보험료는 그 3년치를 소급해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다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단 보험료를 일단 내야 돼요. 내고 나면 생각이 들죠. 근로자가 원래 냈어야 될 공제분 50%는요. 사용자랑 근로자랑 50대 50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거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퇴사한 상태거든요. 그거 받아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냐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건 사업주니까, 사용자니까 그거 감당하시고서라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 꼭 하셔야겠으면 그건 알고 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내가 리스크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급여를 예로 들었지만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받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4번인데요. 근로자 명부. 이거는 이제 잘 작성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성명, 직급, 뭐 입사일 이런 것들 관련된 정보 적으라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임금대장 밑에 나와 있는 6번의 연장근로 내역, 7번의 연차휴가 사용관리 대장, 6번의 퇴사자 명단 이런 것들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이거 보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 근로자한테 급여를 줄 때 급여 대장을 작성해서 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이 서류들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보통 나오면 최근 1년치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서류를 보존해야 되는 기한, 이것도 지키지 않은 것, 이것도 책자 필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넘어갈게요. 이거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빨간색 박스 처리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감독관들이 어떻게 시정 지시 혹은 처리를 하는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첫 번째 17조는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조치 기준은 시정 기간을 며칠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근로감독에 나와서 걸렸을 때는 이렇게 시정기간을 주지만
근로자가 자기가 못 받은 임금도 있고요. 저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요.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을 가면요. 사실은 이게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벌금이거든요. 벌금 500만 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그걸 인지했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해야 되고요. 조사를 했으면 검찰에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벌금 처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갔다면. 벌금 액수는 500만 원까지 나오진 않고요. 한 명, 근로자 한 명이고 이러한 일이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지금은 근로감독 나왔을 때 여기 26조는 해고 예고거든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금품 청산, 미청산 이거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이랑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일했던 그 근로급여 줘야 되고 그런 거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43조 이거는 뭐냐면 임금 매달 주는 거 그거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정기한을 주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얘기해서 이 돈 줬고요. 저희 합의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라서요. 돈과 관련된 건 노동청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청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만 진정을 넣었을 때 사용자와 얼마 간의 합의를 해서 저희 합의했습니다만 확인이 되면 그냥 더 이상 아무런 처분 내리지 않고 그냥 내사 종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연장근로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미부여 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 연장근로 위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일주에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일 시켰을 경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장이 그렇게 일을 시키시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은 당연히 줍니다. 돈은 당연히 주는데 연장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고 52시간제 위반만으로 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시정기간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이게 뭐 몇 시간으로 개정한다는 그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용부 장관이 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감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넣더라도 저기 나와 있는 시정기간 3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늘려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고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문제는요. 52시간제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법률이 바뀌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러지 않은 단계예요. 그런 단계에서 고용부 장관이 이 근로감독과 직무규정은 법률이 아니거든요. 법률도 아닌 것에서 여기서 자기들이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노무사들이 자신 있게 자문사에다가 올해까지는 이거 감독 안 한다고 하니까 60시간 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그렇게 늘려놨다는 얘기는 근로계약서로 다 그렇게 썼을 거고요. 실제 인력 운영도 그에 맞춰서 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건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최신판을 발췌한 건데 여기 반영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문을 드릴 순 없죠. 나중에 하반기에 바뀌면 그냥 말이 바뀌어서 처벌 이제 하겠대요. 조심합시다가 아니라 인력 운영 계획도 다시 바뀔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로 다시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주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해서는 혹시 진정을 겪으신 소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종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점심시간인데요. 근로자는 자기가 휴게시간 못 받고 자기 일했다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그거 급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님들은 몇 날 며칠 휴게시간을 모두 다 부여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다 밥 먹으러 나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으로 가는데요. 근로감독관 앞에서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주장만 얘기해서는 감독관이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근로자는 아마도 자기가 그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알아서 가져오겠죠. 뭘 가져올지 모릅니다. 카톡에 뭐 업무 보고를 했다면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회사 동료도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나 지금 일하고 있다는 카톡을 증거로 갖고 온 근로자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인정되지는 않았지만요. 하여튼 그런 식의 증거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증거를 휴게시간 관련해서 갖고 와야 되냐. 사실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휴게시설이 여기 있어서 근로자들 여기서 다 휴게합니다. 여기서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거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대는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진수해줄 사람 다 있습니다. 진술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휴게시간 기부여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의 증거만 최대한 좀 모을 수 있는 건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미부연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점검 동향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3번만 좀 볼게요. 3번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 이거는 이제 52시간제 관련해서 이제 수당을 제대로 줬냐 안 줬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같이 얘기 좀 나눠볼 건 포괄역산제 오남용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고용부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감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포괄임금제는 원래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너무 많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판례가 인정해준 포괄임금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랑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제와 여기 오남용에 걸리는 포괄임금제의 차이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지금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어떻게 쓴 거냐면요. 당신의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출퇴근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연장 근로 시간 거기다 더 집어넣겠죠. 예를 들면 20시까지 근무합니다라고 써 있고 끝. 이거는 여기 걸립니다. 차이가 뭐냐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요. 기본급이 몇 시간이고 월간 얼마이고요. 우리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 이만큼 발생할 거라서 몇 시간 집어넣고 그건 얼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대 비과세 같은 거 있으면 얼마 넣고요. 휴일 근로도 있어요. 그거 월간 몇 시간이고 얼마예요. 급여 구성 항목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금액까지는 안 쓰더라도 근로시간은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써져 있어야 그나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원래 포괄임금제가 예외인데 유효하다는 게 약간 모순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남용에 걸리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이따가 임금명세서 예시를 저랑 같이 볼 건데요. 거기에 보면 포괄임금제 예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를 볼 겁니다. 여기 소분류 보시면 2-1번에 근로계약서 보고 2-2번에는 이제 뒤에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한 좀 정의 규정들 좀 볼 거고요. 2-3번에는 감시단속자 근로자 요거 좀 볼 거고 2-4번에서 임금명세서 볼 거예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가 먼저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들을 명시해야 된다. 2항에 보시면 이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것들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면 뒤에 괄호 해가지고 전자문서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일로 PDF 떠서 보내는 거 불가능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더 요건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그걸 충족하기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전자문서로 결제 올리고 기한 받고 뭐 이런 거랑 기한 올리고 결제 받고 이런 사업장이라면 괜찮은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냥 이메일로 PDF 떠서 보내는 거 잘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꼭 쓰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세부 내용을 좀 볼까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첫 번째 꺽쇠 보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게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조건은 이미 우리가 구두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든 어찌됐든 합의가 됐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옮기는 건 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 보시면 행정처리 절차 준수 등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이 기간보다는 늦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밑에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내에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는 사업주는 처벌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은요. 근로자가 예를 들면 입사를 해서 한 이틀 정도 일해서요. 좀 바빠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못 썼어요. 혹은 서면으로 옮겨서 아직 작성하는 중이라서 아직 못 썼어요. 근데 이틀만 나고 근로자가 안 나왔을 때 문제거든요. 이 근로자가
보통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가지고 노동청에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넣는 이유는 자기가 못 받은 임금이 있을 때 그걸 같이 집어넣습니다. 임금 빨리 받으려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좀 이렇게 늦어졌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못 썼다. 물론 참작해 줍니다만 감독관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바로 벌금이지 당사자 간에 받은 걸로 치기로 했어요. 합의했다고 해서 이거 취하해 주지 않거든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도 무슨 사정인지 뻔히 알면서도 보고서는 올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 안 되시겠으면 적어도 근로자가 처음 출근한 그 주간 안에는 무조건 작성해서 교부하시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꺽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자세히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몇 개만 볼게요. 임금 들어가야죠.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해당 사항 없을 수도 있어서요. 요 정도는 근로계약서에 아마 이미 다 집어넣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임금의 구성하고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거는요. 적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매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그걸로 가름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 꺽쇠 보면요. 근로계약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임금,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징계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내용은요. 아까 제가 취업규칙은 10명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굳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적으로 의무 없는데 필요 없는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단촐하게 작성하고 나머지 공통되는 사항은 따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밑에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다음은 저희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만 들어가면 서식은 관계없습니다. 예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고요. 사용자가 누군지 나와 있고 근로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1조의 계약 목적 나와 있고요. 담당 업무 나와 있죠. 취업 장소도 나와 있고 4조에 근로시간과 주휴일 해서 약간 특이한 것은 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근무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각 근무 요일마다 출퇴근 시간이 적혀져 있고 휴게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소장님들 사용하시는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일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요일이나 근로시간은 뭐 스케줄표에 따른다 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가능합니다.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죠. 아까 4시간마다 30분만 부여가 된 거라면 근로시간 중에 1시간을 부여하되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혹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간 봤고요. 6조 임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이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들어가야 될 표인데요. 반드시 이 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표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제일 간결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만 볼게요. 여긴 지금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0 돼 있죠. 연장수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임금명세서 볼 때 고정 연장까지 들어간 건 어떻게 표기되는지 볼 거예요. 기본급은 209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9시간이라는 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통상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일하느냐, 그게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는 사람은 209보다 적을 거고요. 209보다 많게 일하는 사람은 기본급은 무조건 209시간이에요. 그러면 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써져 있고요. 연장수당이 있으면 시간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써져 있을 거고요. 식대는 여기 비과세인데 20만 원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갔죠. 2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제는 급여 구성 항목을 잘게 나눠놔야 유효합니다. 급여 합계 나와 있고요. 밑에 퇴직금 관련된 내용은 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의 그 뒷장을 한번 볼까요? 근로계약서에요. 연차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연차휴가 나중에 보겠지만 뭐 1년 차에 며칠, 2년 차에 며칠 발생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끝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도 해지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중도의 해지 즉 해고하는 사유이거든요. 해고 사유는 워낙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에도 일률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요. 이런 근로계약서에도 특정 사유만 찝어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를 예시로 들어놓긴 했지만 보통은 여기에 8번 하나 추가해서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넣어 놓습니다. 다음은 구조 계약의 작성인데 저희는 뭐 근로자 교부 확인 받았다는 거 서명란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10조 특약사항에는 예를 들면 수습기간에 뭐 몇 개월 할 건지 그때 급여는 얼마 할 건지 이런 특약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다 몰아서 기재도 가능합니다. 날짜 쓰고 사업주 서명, 근로자 서명 똑같은 거 두 부 작성하셔서 한 분은 근로자 주고 한 분은 가지고 계시고 서류 보존 기간은 3년이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